솔직히 말해서요, 내 노후 인생이 휴대전화 한 통에 이렇게 흔들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골 단층 집 마당에서 고추 말리던 내가 어느 날은 경찰서 조사실 의자에 앉아 있고 다음 날은 아들 집 거실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돈을 잃은 것도 아프지만 그 일 때문에 아들이 나를 의심하고 내가 아들을 미워하게 된 마음이 더 오래 가슴에 남았습니다. 평생 농사로 노후를 준비해온 60대 후반 시골 어머니.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에 평생 모은 3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보다 더 아픈 건 그 일을 계기로 아들과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 아들은 어머니의 실수를 불효처럼 받아들이고 어머니는 아들의 걱정을 불신으로 느끼며 서로를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가족 안에서 사실은 아들도 또 다른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들은 조금씩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 교육, 작은 경비 일자리, 서툰 사과와 늦은 고백을 통해 이 가족은 노후를 지킨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배워갑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시니어 인생 사연입니다. 부모님의 휴대전화 한 번 더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노후를 잃을 뻔한 한 시골 엄마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김말순 어르신, 이 계좌 사기 조직이 돈을 거쳐간 계좌입니다.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참을 이해 못했습니다. 아니, 난 그냥 아들이 급하다 해서 그 번호로 보내라길래.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옆에서 서 있던 아들 준호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엄마, 내가 언제 그런 번호로 보내래요? 아니, 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보냈어요? 사람들 다 듣고 있는데 아들은 목소리를 낮추려 애쓰면서도 도저히 화를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구 뒤쪽 유리 너머로 다른 손님들도 우리가 하는 말을 슬쩍슬쩍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내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얼굴이 확 달아올라서 도망치고만 싶었습니다. 그날 오전까지만 해도 나는 마당에 나와 메주를 뒤집고 있었어요. 추운 바람에 손이 시려워서 장갑을 꼈다 벗었다 하며 그래도 올해 농사 안 짓고도 이렇게 바쁜 걸 보면 사람이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니까. 혼잣말을 하던 참이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요즘은 집 전화보다 휴대폰이 더 무서운 세상이라지만 여전히 나는 누가 내 번호를 알고 전화하는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아드님 교통사고 나셨습니다. 목소리는 다급했고 숨이 찬 것 같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 우리 준호가요? 어디가 어때요? 병원이 어디라고요? 현재 의식이 오락가락하시고요. 상대방이랑 합의금을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형사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요. 시간이 없습니다, 어머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출근길에 혹시나 사고 날까 걱정했던 날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 내가 지금 당장 갈 수는 없고. 돈을 보내면 되나요? 내 입에서 그 말이 저절로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보낸 이야기, 돈이 나간 금액, 어떻게 계좌번호를 받았는지. 이 모든 건 나는 입을 꼭 다물고 살았습니다. 그냥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하는 뉴스만 보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뿐이었죠. 아들한테는 말 못했습니다. 괜히 말 잘못했다가 엄마.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 조심하라 했잖아요. 잔소리를 들을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은행에서 이상 거래라고 아들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은행 창구 앞에서 아들이 그토록 차갑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엄마, 왜 아무한테나 돈을 보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평생 모은 돈을 그 말이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평생 농사 지으며 굽은 허리, 그 허리값이 내 손가락 몇 번으로 날아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창작된 시니어 인생 사연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전화를 받아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돈 몇 푼 잃는 일이 아니라 나와 아들 사이에 오래된 상처까지 끌어올리는 사건이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나에게 숨겨왔던 또 다른 비밀까지 알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은행 창구에서 고개 숙이고 서 있던 내 모습,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내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요. 나는 올해 69, 이름은 김말순입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사이 어딘가 지도에서 잘 찾지도 못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20살에 이 동네로 시집와서 남편 따라 논밭을 일구며 살았고 사람들이 말순이네는 손이 참 야무지다. 그렇게 말해주는 게 그냥 내 인생의 칭찬 전부였어요. 남편은 48대. 과로 끝에 쓰러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 손을 잡고 애 학교만 마치면 그때 가서 같이 여행이나 다니자. 그랬던 말을 우리는 한 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는 논 두마지기, 밭 한 떼기 혼자서 다 해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소죽을 끓이고 해 뜨기 전에 모자 눌러 쓰고 밭으로 나갔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농사는 나를 쉬게 하지 않으니까요. 아들 준호는 그런 나를 보고 자랐습니다. 학교 끝나면 종종 논으로 와서 교복 바지 걷어붙이고 물고 맞고 비닐하우스 안에서 나랑 같이 땀 흘려주던 애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내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이 녀석은 꼭 농사짓지 말게 해야지. 그런 생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대학은 붙었지만 형편이 안 돼서 포기하려던 준호에게 나는 몇 날 며칠 밤을 못 자고 생각했어요. 결국 집 뒤쪽 밭을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등록금과 자취방 보증금을 마련해줬죠. 삽자루 짚고 서 있던 그 밭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면서 야, 이제 너는 우리 집안에서 마지막 농사다. 우리 아들 대학 보내주고 잘 살아라. 마음속으로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준호는 도시로 나가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잘 적응 못해서 퇴사도 해보고 이직도 몇 번 했지만 어찌어찌 버티더니 지금은 중소기업 과장까지 달았더라고요. 며느리 미선이는 회사 동료로 만난 친구라는데 솔직히 말해 처음엔 조금 서운했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 부모님이랑 인사를 하는데 도시 말투에 또박또박 자기 주장하는 모습이 우리 같은 촌사람과는 많이 다르다고 느꼈거든요. 어머니, 저는 맞벌이를 계속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면 어머니께 작은 부탁을 드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또 누구를 키우며 살아야 하나 하는 부담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손자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 세상 모든 일이 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잠깐씩 올라가 아이를 봐주고 반찬 싸들고 가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도시에 있는 애들 삶이 나와 너무 멀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요즘은 현금 잘 안 써요. 다 카드나 앱으로 해요. 엄마, 국민비서 알림톡 안 와요? 그거 보면 다 나와요. 엄마, 카톡으로 보내달라니까 왜 자꾸 MMS로 보내요? 나는 솔직히 지금도 이 말들이 뭔 소리인지 다 모릅니다. 은행도 병원도 택배도 심지어 세금까지 휴대폰 하나로 왔다 갔다 하는 세상에 나는 그냥 아날로그 사람으로 남아있는 기분이에요. 그런 나를 보면서 아들 며느리는 자꾸만
나를 위험한 사람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상한 사람들 많으니까 전화 아무거나 받지 말고요. 문자도 링크 아무거나 누르지 마세요.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 같은 거 많아요. 아무한테나 계좌번호 알려주면 안 돼요. 매번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진짜 사건이 터졌을 때 나는 그 말을 한 번도 떠올리지 못했죠. 나도 사람인지라 내 자식이 위험하다라는 말 앞에서는 그동안 들었던 경고 같은 건 전부 다 잊혀지더라고요. 보이스피싱 사건이 터지기 전 이미 몇 번의 이상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아들은 그걸 보고 나를 더 불안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라는 걸 한다고 이장님이 전단지를 나눠줬어요. 말순 아주머니도 한번 나가보쇼. 카톡도 배우고 사진도 보내고 요즘은 다 전화기로 다 한다니더만. 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냥 전화 받고 문자나 보는 걸로 됐지 뭘 더 배워요. 그래도 머릿속 한쪽에는 손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이한테 카톡으로 이모티콘 같은 거 보내주면 좋아하겠지. 그래서 결국 그 교육을 한번 나갔습니다. 강사라는 젊은 아가씨가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들, 요즘 보이스피싱 진짜 많아요. 모르는 번호는 가급적 받지 마시고 돈이랑 관련된 얘기는 절대 전화로 처리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조금 멍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준호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전화하면 어떡하지? 내 머릿속에는 늘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교육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2로 시작되는 번호. 여보세요? 고객님, 이번에 정부 지원 노인 기초지원금 신청 대상자라서 간단한 본인 확인만 해주시면 바로 입금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했고 말투도 친절했습니다. 예? 무슨 돈이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국가에서 노후 지원 차원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다만 오늘까지만 신청이 가능해서요. 나는 순간 귀가 솔깃했습니다. 아니, 요즘은 정부에서 노인들한테 이렇게까지 챙겨주나. 그런데 그때 복지관에서 함께 교육을 받았던 옆집 순자 씨 목소리가 문득 떠올랐어요. 말순아, 요즘은 그런 거 다 사기라더라. 전화로 통장 비밀번호 물어보면 무조건 끊으래. 그래서 나는 얼떨결에 말했습니다. 아, 저는 아들이랑 상의해 볼게요. 그제야 상대방 목소리가 조금 딱딱해졌습니다. 아드님은 이런 혜택을 잘 모르십니다, 어머니. 이건 노인분들께만 드리는 특별 혜택입니다. 순간 뭔가 이상해서 나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에이, 뭐야. 진짜였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비밀번호 같은 건 안 말했으니 됐지 뭐.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괜히 또 잔소리 들을까봐 그냥 혼자 앉아 TV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며칠 뒤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 예약 날짜를 헷갈린 겁니다. 난 분명히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이 말을 들었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그게 한 주 뒤 화요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가 말하더군요. 어머니 예약 지난 주셨는데요. 담당 교수님 스케줄이 촉박해서 다음엔 날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날 집에 와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병원 날짜를 잘못 알고 가는 바람에 간호사가 뭐라 그러더라. 엄마, 그래서 제가 캘린더에 저장해 놓으라고 했잖아요. 문자로 온 거 그냥 삭제하지 말고.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렇지. 아니, 모르면 더 조심해야죠. 엄마, 요즘 치매도 젊을 때부터 온다는데 이렇게 자꾸 날짜도 헷갈리고 그러면 병원 한 번 더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괜히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너는 엄마가 조금만 실수해도 치매라 그러냐? 나이 먹으면 그럴 수도 있지. 엄마,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엄마가 자꾸 이렇게 실수하면 나도 불안해서 그래요. 휴대폰 너머로 며느리 미선이 작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냥 끊어. 또 싸우잖아. 나는 그 말까지 다 들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도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전화, 헷갈린 병원 날짜, 점점 예민해지는 아들의 말투. 그 모든 게 어떤 큰일이 벌어질 전조였다는 걸 나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건 더 큰 함정으로 빠져들어가는 계단의 첫 칸이었다. 여기까지가 그 사건이 터지기 직전까지의 내 일상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일상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졌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가 온 날 아침도 다른 날과 다를 것 하나 없었습니다. 나는 아침밥을 혼자 차려 먹고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노는 이미 남에게 임대를 줬고 나는 이제 작은 텃밭만 가꾸고 있었죠. 이제 좀 쉬면서 살아야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은 항상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 씻은 고춧대를 묶고 마늘 쪽을 세고 빈 화분을 정리하고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다가 한숨 돌리려고 부엌에 들어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시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보통 같으면 안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김준호 어머니 되시죠? 예, 그런데요. 저희는 강서경찰서 교통계입니다. 지금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접수되어서 어머니께 긴급 연락을 드립니다. 경찰서, 교통사고, 아들 이름. 세 단어가 한꺼번에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예, 우리 준호가요? 어디 다쳤어요? 말 좀 해봐요. 현재 병원으로 이송 중인데요. 상대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합의를 지금 바로 진행해야 구속을 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눈앞이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올라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전화드린 겁니다. 어머니, 지금 시간 안에만 합의금이 전달되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말투는 침착했고 중간중간에 서류를 넘기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합의금이 얼마나 필요하대요? 일단 3천만 원 정도만 먼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대방 쪽에 전달하고 아드님 신병을 확보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재판에서 조정하셔도 됩니다. 3천만 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나는 머릿속으로 집 통장들의 잔액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사망보험금 일부, 농협 적금,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모아둔 노후 자금. 그 정도면 있다. 준호를 살릴 수 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보내면 되지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인터넷 뱅킹이나 ATM으로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는 서둘러 외투를 걸쳤습니다. 부엌에 있던 보리차는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죠. 집을 나서는데 뜰에 널어둔 고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비 오면 어쩌지?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쳐갔지만 곧바로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구속되면 안 되잖아. 사람이 다쳤다는데. 작은 읍내 농협으로 뛰어들어가 ATM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수화기 넘어 목소리가 계속 지시했습니다. 예! 예금 출금 누르시고요. 아니요. 다른 사람 계좌이체 누르셔야죠.
네, 맞습니다. 어머니, 그 계좌번호요. 나는 아무 의심 없이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계좌번호를 누르면서도 한 번 더 확인할 새가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보내줘야 준호가 안 잡혀가겠구나. 그 생각뿐이었죠.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ATM 화면에 그 문구가 뜨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 지금 보냈어요. 3천만 원. 예, 확인되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바로 담당자에게 전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번호로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시고 저희 쪽에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까지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왔는데 하늘이 이상하게도 너무 맑았습니다. 살았어 우리 아들. 살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몇 번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자마자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들 준호였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너 그래. 너 괜찮냐? 다리 안 다쳤냐?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예. 저는 회사인데요. 뭐? 순간 내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숨이 왜 그래요? 너 교통사고 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아까 카톡도 했잖아요. 엄마, 또 이상한 전화 받은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한꺼번에 깨달은 순간 혈압이 쑥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나 큰일 났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예요? 집이죠? 거기서 아무데도 가지 말고 기다려요. 내가 지금 당장 내려갈게요. 그렇게 해서 아들은 퇴근 시간도 안 된 때에 회사에 사정하고 차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은행에 갔고 그곳에서 보이스피싱 계좌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나를 원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전화를 믿어요? 엄마, 그거 복지관에서 교육도 받았다면서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딱 그렇게 한 번에 보내버리면 어떡해요? 그 말이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엄마, 당신은 평생 뭐하며 산 사람이에요? 이성적으로는 아들이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 가슴에서는 그냥 불효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평생 농사 지어서 모은 돈인데 그걸 지키지 못한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왜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도 자식 앞에서 죄인처럼 서 있어야 하나? 그날 이후로 우리 모자는 서로의 말 속에서 상처를 골라 듣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돈은 이미 넘어갔고 우리 모자의 마음도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나는 여러 번 같은 말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냥 아들이 사고 났다 그래서 경찰서라고 해서 믿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이런 수법 진짜 많아요. 목소리도 바꾸고 아드님 이름도 다 알고 있어요. 어르신만 속은 거 아닙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나만 안 속으면 됐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미선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엄마 괜찮대? 어머니 너무 자책하지 않게 잘 말씀드려요. 응, 나중에 얘기해. 운전 중이야. 전화를 끊은 뒤 아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그 계좌 말고 또 보낸 데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엄마, 솔직히 말해봐요. 이게 한 번만 보낸 사람들 패턴이 아니래. 은행에서 그러더라고. 나는 순간 울컥 화가 치밀었습니다.
야, 네 엄마를 뭘로 보는 거니?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또 당하는 사람이 어딨냐?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은행에서 며칠 전에도 이상 거래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뭐? 그때는 금액이 크지 않고 상대 계좌가 막히기 전에 취소돼서 일단 넘어갔는데 그 이후로 제가 엄마 통장 내역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나를 의심했다는 거냐? 의심이 아니라 엄마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엄마가 요즘 자꾸 이상한 전화도 받고 문자도 모르는 사람 거 열어보고 그러잖아요. 아들은 분명 걱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귀에는 또다시 이렇게 들렸습니다. 엄마는 이제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집에 도착해 마당에 내려섰는데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이참에 집에 CCTV 하나 달까요? 뭐라고? 집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 다니는지도 보고 엄마가 혹시 넘어지거나 그러면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요즘 다들 다는데 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엄마, 그게 아니라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도 많고 집에 누가 들이닥치는 일도 많고. 그래, 이제 나는 너한테 돈도 못 지키고 몸도 못 지키는 사람이지. 나는 그 말을 남기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늦게까지 내 안방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문틈으로 아들 그림자가 서성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이상 거래 연락을 받을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제발 엄마 또 아니길 그렇게 빌었다는 걸. 돈을 지키려던 아들의 마음은 나를 더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몰랐던 건 아들이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 자기 안의 상처를 또 한 번 건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한두 달 정도 지나자 나는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기당한 돈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 아들과의 관계도 이전처럼은 돌아가기 어렵겠다는 것, 그냥 그렇게 살아야겠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요. 어느 날 며느리 미선이와 손자 지훈이가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김장 도와드리러 왔어요. 아이고, 뭐하러 내려와, 바쁠 텐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반가웠습니다. 지훈이는 집 마당을 뛰어다니며 할머니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해? 장난을 쳤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미선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준호 씨가 요즘 좀 예민하죠? 예민한 게 아니라 엄마를 못 믿는 거지. 그게 사실은. 미선이는 잠깐 말을 고르더니 내 눈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사실 준호 씨가 예전에 한 번 사기를 크게 당한 적 있어요. 나는 놀라서 멈칫했습니다. 언제?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요. 투자한다는 친구 말 믿었다가 몇 천만 원을 날렸어요. 그때 빚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한동안 어머니한테도 연락 뜸했죠. 나는 그제야 몇 년 전 아들이 뜬금없이 힘들다는 말만 하고 한동안 말을 아꼈던 시기가 떠올랐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머니 걱정하실까 봐요. 그래서 이번에 어머니 일 터지고 나서 준호가 더 예민해진 거예요. 자기도 그때 생각이 계속 나서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잔뜩 굳어있던 그 표정, 집 마당에서 CCTV 달자고 하던 그 말들,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훑어보던 그 시선, 그 속에는 나에 대한 의심과 동시에 과거의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가 섞여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김장 독뚜껑을 덮어놓고 부엌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야, 네, 너 예전에 사기당했다며?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선이가 말했어요? 그래.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엄마한테까지. 바보 소리 듣기 싫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엄마가 평생 농사 지어서 나 대학 보내준 돈 생각나더라. 내가 번다고 번 건 결국 종이처럼 날아가는데 엄마 피땀 흘린 돈만 진짜 돈 같았어. 그래서 엄마한테는 끝까지 말 못했어요. 나도 사기당했다 이 말이 입에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나는 그제야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엄마가 당한 거 보고 더 화가 났구나.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바보 같아서 화난 게 아니라 내가 그때처럼 또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내가 엄마 노후라도 지켜야 하는데 뭐 하나 제대로 지킨 게 없더라고. 그 말에 내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나보다 먼저 상처 입은 피해자였다는 것. 이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이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준호야, 응, 엄마도 미안하다. 엄마가 뭐가 미안해요? 엄마도 너를 항상 든든한 아들로만 보려고 했지 불안해하는 사람으로는 한 번도 안 봤던 것 같아. 네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 창밖으로는 시골 밤하늘 별이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상처도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같은 자리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상처 위에 어떤 삶을 다시 쌓아 올릴지의 문제였습니다. 그 후로 우리 모자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먼저 바뀐 건 아들의 말투였습니다. 엄마, 요즘은 괜찮아요? 뭐가? 그냥 은행 일 있고 나서 잠도 잘 자고 그러냐고. 예전 같으면 엄마 왜 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잖아요. 이렇게 쏘아붙였을 아들이 이제는 조심스레 눈치를 봐가며 나의 마음 상태를 먼저 묻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그냥 속으로만 삼키던 말을 조금씩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너 말이 다 잔소리 같았다. 엄마를 못 믿는 것 같고 엄마를 바보 취급하는 것 같고.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알아요. 말하는 방법이 참 서툴렀죠. 근데 말이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네가 화를 냈던 건 엄마를 믿어서가 아니라 엄마를 잃을까봐 겁이 났던 거지.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사실 나 그때 엄마 잃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돈보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내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해도 자기 방식대로 나 때문에 겁이 났었구나. 그 즈음 043으로 시작하는 모르는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과 다르게 내가 사는 지역 번호인데 가슴이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잠시 후 마을 이장님이 집으로 왔습니다. 아까 방송 들으셨죠? 무슨 소리유? 난 계속 밖에 있었는데 방송 없었는데? 아까 걸려온 전화는 동네 이장님이 하는 방송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마이크로 방송하는 대신 이장님 핸드폰으로 방송하면 우리 핸드폰으로 전화 받듯이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도 노인 일자리 신청받으니까 건강 괜찮은 어르신들은 면사무소 가셔서 신청하세요. 마을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길가 풀 베는 일 도와주면 조금씩 용돈도 준대요. 예전 같았으면 내가 그런 걸 못하러 하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들렸습니다. 내가 내 노후를 내 손으로 조금이라도 지켜보는 일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준호야, 면사무소에서 노인들 청소하는 일자리 나온다는데 엄마 한번 해볼까 한다. 아들은 순간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거 힘들지 않아요? 벌써 허리도 안 좋은데. 허리가 안 좋은 건 집에만 있다고 나아지는 거 아니다. 조금 움직여야 더 안 굳지. 굳이 그걸 돈 때문에 그러는 거면 내가 더 보내드릴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야, 너무 부족하면 내가 너한테 말할게. 근데 이건 말이다. 일해서 몇 푼 벌어야지 보다도 내가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나 자신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할 말이 없네. 그럼 조건이 하나 있어요. 힘들면 바로 그만두기. 괜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버티다 쓰러지지 말고. 그래. 약속한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장면도 서로 삐딱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동네 어르신들 몇 명과 함께 노인 공익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마을 버스 정류장 주변 하천변 산책로 면사무소 앞 길가를 청소하고 쓰레기를 줍는 일이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형광색 조끼와 모자, 장갑, 집게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안전에 제일 신경 쓰셔야 돼요. 형광 조끼를 입고 나니 처음엔 조금 어색했습니다. 내가 이제 길거리에 쓰레기 줍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런데 같이 나온 옆집 순자 씨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야, 말순아. 우리 이거 마을 지키는 순찰대 된 것 같지 않냐? 에이, 뭔 순찰대야.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도 쥐꼬리만큼인데. 그래도 집에만 있으면 커피도 혼자 마시고 말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서 아침마다 사람들 얼굴 보고 햇볕 쬐면서 돈도 조금씩 받으니 나는 이게 좋다. 순자 말이 괜히 맞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집게로 비닐봉지, 담배꽁초를 집어들며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내가 내 손으로 뭔가를 붙잡고 있으면 더 이상 아무한테나 휘둘리지는 않겠지. 하천변을 따라 걸으며 공병을 집어 올리는데 문득 그날의 은행 하얀 바닥이 떠올랐습니다. ATM 앞에서 손이 떨리던 나, 뒤에서 한숨 쉬던 아들 얼굴. 그때 나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보내기 버튼만 눌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손에는 집게가 쥐어져 있고 내 발은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한 걸음씩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희한한 시간에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뭐해요? 왜? 엄마 지금 일하는 중이다. 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침 9시지. 맞다. 엄마 요즘 청소 나간다고 했지? 아들의 목소리가 어딘가 뿌듯해 보였습니다. 힘들진 않아요? 힘들지. 근데 집에 있는 것도 힘들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에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난다. 내가 어떻게 그 전화를 믿었나? 내가 왜 확인 한 번을 더 안 했나? 근데 나와서 쓰레기라도 줍고 있으면 내가 뭘 잘못 버린 사람 같진 않더라. 아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스타일답네. 뭐가? 넘어진 자리에서
그냥 울고만 있지 않고 거기 떨어진 쓰레기부터 줍는 사람.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공익 사업을 같이 하는 어르신들 중에는 나보다 더 큰 피해를 본 분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말여, 그놈들 말 믿고 집도 담보로 잡힐 뻔했어.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제는 부끄럽다는 마음보다 우리끼리라도 서로 지켜야겠다 라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전화가 오면 먼저 묻기로 했습니다. 야, 너도 이상한 전화 오면 나한테 먼저 물어봐라. 그래, 우리끼리라도 2번 거르는 거지 뭐. 그렇게 우리는 우리 나름이 작은 안전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하천변 길가를 쓸고 있는데 멀리서 아들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와이셔츠에 점퍼를 걸친 채 손에는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웬일이냐? 회사 안 가고. 오늘은 시골 거래처 들렀다가 엄마 있는데 한번 와봤어요. 여기가 뭐 구경할 데가 있다고. 엄마가 요즘 어디서 뭘 하는지 내 눈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 아들은 내가 입은 형광조끼를 한번 훑어보더니 허리를 조금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울리네. 비웃지 마라. 진짜예요. 뭐랄까. 엄마가 피해자로만 보이던 게 조금은 줄어든 기분이랄까? 나도 이제 엄마를 일하는 사람으로 다시 보게 됐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래, 나 아직 완전히 무너진 사람은 아니구나. 아들은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장갑이요. 손 아플까봐. 면사무소에서 주는 거. 쿠션도 별로 없더라. 나는 봉투를 받아들고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 너도 많이 변했다. 누가 할 소리? 우리는 길가에 같이 서서 한동안 말없이 하천 물 흐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형광조끼에 비치는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조용한 저녁을 맞을 때면 나는 가끔 그날의 전화를 떠올립니다. 여전히 심장이 철렁할 때도 있고 손끝이 떨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장면 뒤에 다른 장면도 함께 떠오릅니다. 형광조끼를 입고 쓰레기를 줍는 나. 멀리서 손을 흔들며 걸어오던 아들, 집게를 들고 길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줍던 손. 보이스피싱으로 잃어버린 건 통장의 숫자였지만 그 일을 통해 나는 내 2 손으로 다시 삶을 붙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나는 전화가 울리면 먼저 의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마을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보면 누가 버렸냐 욕하기보다 그냥 집게부터 들어올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후를 지킨다는 건 큰 재산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감각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처럼 사기를 당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계신 분이 있다면 조심스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면 집 밖으로 한 걸음만 나와 보세요. 버스 정류장 주변을 쓸고 마을 길가를 한번 걸어보세요. 그 길 위에서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걸 몸이 먼저 기억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식된 입장에서는 부끄러워서 말 못 꺼내는 부모 마음이 있는지도 한 번쯤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창작된 시니어 인생 사연입니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사람 마음은 가치 있을 때만 회복된다. 이 말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부모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오늘 하루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이상한 전화 오면 나한테 바로 말해요.
그 한마디 먼저 건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은행 통장을 펼쳐보면 예전보다 숫자는 줄어 있습니다. 그 숫자를 볼 때마다 가끔은 가슴이 쿡쿡 찔립니다. 아, 그 돈이면 지금쯤 집 지붕도 고치고 지훈이 대학 등록금도 보태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만큼 괴롭지는 않습니다. 돈은 다시 모으면 그만이지만 아들과 나 사이에 엉켜있던 오해와 상처는 그 일 덕분에 한 번쯤 꺼내어 볼 수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여전히 가끔 과하게 걱정합니다. 엄마, 이상한 문자 오면 무조건 캡처해서 나한테 먼저 보내요. 알았다, 알았어. 엄마가 이제는 너보다 더 잘 골라낸다. 그럼 우리는 서로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가끔 동네 마트 앞 벤치에 앉아 있으면 다른 할머니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에이, 나 같으면 그냥 애들한테 다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겠다. 그럴 때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 애들이 다치면 어떡해요? 내 것도 내가 좀 지켜야 애들도 편하지. 우리가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덜 다치는 법을 함께 익혀나가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처럼 보이스피싱을 당하셨거나 혹은 내 부모님이 혹시 당하진 않을까 걱정하는 자녀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은 몰라서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온 세상에서 자식 말만은 믿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아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서로를 다르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노후는 사기꾼들의 전화 한 통으로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다. 오히려 그 전화로 인해 나는 아들과 다시 이야기하게 되었고 내 삶을 내가 지켜야겠다는 늦은 다짐을 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창작된 시니어 인생 사연입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거나 부모님을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만큼은 전화 한 통 더 드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요즘 뭐 이상한 전화 온 거 없어? 아버지, 이상한 문자 오면 나한테 바로 보내요.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사람 마음은 같이 있을 때만 회복된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화 황혼 재혼 늦은 동행의 조건편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노후가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더 안전해지는데 이 작은 이야기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